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22년 제13회를 읽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 한 권을 다 끝내버릴 거예요. 저희가 한 권의 호흡으로 앞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한 단편 하나당 15분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대상 수상작이 임소라 작가님의 초파리 돌보기예요. 이 작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아주 감동적으로 봤고요. 네. 특히나 이제 초파리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생물체, 음. 그리고 뭐 하버드에서도 이제 비싸게 팔리는 우수한 개체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엄마의 어떤 형상까지 굉장히 좀 단편으로서 충분한 깊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품이 왜 대상을 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직업 소설이긴 해요. 엄마가 갖고 있는 직업이 나오죠. 엄마가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되게 특이한 일을 해요. 초파리 돌보는 일. 이래서 대상 탄 거예요, 솔직히.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자, 보통 그 엄마, 뭐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들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뭐 알바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죠. 주로 많이 하시고 우리가 목격했고, 만약 그런 일들로 이 소설 썼으면 대상 못 탔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업의 특이성, 초파리 돌보기? 이 제목부터가 확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이 상징성도 있고, 초파리를 돌본다는. 초파리 돌보는 일을 다뤘기 때문에 이 특이성, 이거 그래서 인제 가산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 아무도 그때 이제까지 아무도 초파리 돌보는 일을 가져와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고, 대상 탈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 특이한 직업을 다뤘다. 두 번째는 이게 소설과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작업을 보여주죠. 딸이 인제 딸내미가 소설을 쓰는데, 근데 소설과 소설, 그 보통의 그 소설과 소설하고는 달라요. 여기 인제 평론에도 인제 언급을 하시지만, 기존의 소설과 소설은 자기가,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를 자기가 쓰는 걸 1 인칭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어 2 인칭이랄까? 3 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관찰을, 그러니까 딸도 관찰하고 있고 엄마도 관찰하고 있죠. 근데 딸이 소설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딸이 쓰는, 그 쓰겠다고 한 동기도 엄마가 아프니까 그 아픈 이유를 소설을 핑계 삼아서 왜 아픈지를 추리하고 있잖아요, 딸이. 예. 그래서 인제 소설을 쓰겠다고 인제 둘러대는데, 딸이 그 과정 자체가, 이게 마지막 문단도 보시면 "이원영은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딸 혼자 전적으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엄마, 그러니까 딸은 작가고 기존의 작가를 대변한다면 그 인물이, 캐릭터가, 엄마는 일반인을 대변해요. 특히 그 부모의 심정. "야, 이원영이, 이거 이원영은 엄마인데 이원영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바람. 근데 그 작가인 딸은 그렇게 쓰면 소설이 망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작법상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런 충돌, 이거를 이런 설정, 이 구도로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설과 소설을 썼는데 기존의 그거 다른 거죠. 어. 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죠. 그 두 가지 포인트는 똑같아요. 어. 자, 아까 직업을 가져왔는데 특이한 직업을 와서 독특하게 묘사를 잘 해냈다. 소설과 소설을 쓰는데 다른, 또 소설과 소설과 다르게 엄마와 딸의 이 케미스트리로 절묘하게, 이게 또 여기 뒤에 평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의미를 발화하잖아요. 이런 이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그걸 딸이 또 듣고, 이게 이 자체가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 저는 이게 인제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대상을 탈 수 있었던
어 그 관건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혹시 파우스님은 어떻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지 이 소설에 대해서? 뭐 앞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뭐 저도 동의를 하는 바가요. 아. 일단은 뭐 직장이나 뭐 다른 직업보다 이런 직업을 쓰기가 어려운 게 아.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감대에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예 그죠. 모르죠. 이런 일이 그래서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생동감 있게 예. 잘 쓰려면 예. 사실 되게 디테일하게 써야 되고, 아. 그리고 이 관심사가 심지어 어떤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음. 혹은 어떤 우리가 어떤 관심사에 많은 것을 5개, 6개를 이렇게 펼쳐 놔야 아. 그중에서 맞는 게 한 2-3개 있을 법한, 어. 여기서는 이제 초파리가 다양한 의미죠. 그죠. 세대를 이제 반복하는 어떤 그런 음. 자본적인 어떤 개체, 음. 그리고 모성애, 음.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작가에서 이제 그 어떤 사실 약간 쪼끔은 뭔가 냄새가 나는, 음. 약간 좀 그 약간 뭔가 그 산업재해의 냄새가 살짝 나는 산업재해, 산재 그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음. 뭐 다양한 어떤 얘기를 담아서 음. 그런 어떤 특이한 지점을 이뤘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직업 얘기를 했었고 소설과 소설 얘기했었죠. 예. 소설을 쓰는 이 과정. 그죠. 과정에 딸이 소설을 쓰는데 그 과정에 엄마가 끼어들죠. 음. 그래서 소설의 결말이 달라지죠, 해피엔딩으로. 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소설 속의 소설을 쪼끔 이렇게 또 되게 감동적으로 본 게요. 음. 이제 물론 앞에 이제 엄마와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예전에 소설을 되게 비극적인 거를 많이 썼지만 예. 엄마가 맞아요. 이제 음. 그쵸. 독자로서 좀 나를 행복하게 해 음. 줘라. 음. 행복하게 결말을 내려 줘라. 음. 여기에 이제 감동 포인트가 있고, 음. 그리고 뭐 그전에도 이제 이 작가가 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설가의 어떤 회의나, 예,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다채로운 어떤 또 에피소드도 있죠. 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소설이 또 빛나는 지점이 큰 틀의 줄거리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는데 되게 디테일한 포인트를, 그러니까 인물 묘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원영 집에 갔을 때 지유가 지유는 딸이고 원영은 엄마인데 엄마가 인제 이 문장을 읽어 볼게요. "슬픈 노래가 나오자 원영의 눈이 빨개졌다. 원영은 원래 텔레비전을 보며 잘 울었다. 슬픈 장면이 나와도 울었고 기쁜 장면이 나와도 울었다. 또 봐도 재밌어. 이미 본 거였어? 응. 매일 보고 싶은데 일 주일에 한 번만 방영하잖아. 볼 때마다 울어?" 뭐 이런, 진짜 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게 이 엄마가 보편적 엄마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 어 실제 이거는 미스터 트롯 이런 거를 보시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거 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딱 그 맨날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거든요, 재방송으로. 근데 볼 때마다 재밌고 볼 때마다 울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감 가는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나. 전 그래서 이게 휴머니즘이다. 어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좋았죠. 네. 그리고 초파리 아무튼 좋았어요 전.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아니 뭐 저도 뭐 이제 그런 어떤 얘기를 간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뭐 충분히 어.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뭐 사실 뭐 초파리의 어떤 밥에서 시큼한 냄새나 어떤 어. 유산균이 결합되는 거나, 그리고 굉장히 뭐 중간에 이제 소설적인 얘기들,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계속 난간을 넘어야 되는, 어. 그리고 뭐 소설을 또 쓰는데 뭐 자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좋아해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뭔가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제 하는 의미가 이제 점점 이제 뭔가 희미해지는, 음. 그 예전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가 기억날 듯 말 듯한데 계속 뭔가 쓰면 쓸수록 뭔가 또 계속 이렇게 자신을 뱉어내는 음.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엄마는 이게 탈모 증상이 일어나고 그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예술인데 어 "경희대학교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 원영은 분당에 있는 한의원에 다녔다. 20여 년 전통의 탈모 전문 한의원이었다. 한약을 먹으면서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원영은 말했었다. 그전에는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 세 군데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자궁에서 혹이 발견되긴 했지만 양성이었고 굳이 떼어낼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 이전에는 탈모 치료기를 구입했다. 몸 여기저기에 번갈아 가며 빔을 쬐면 하루의 절반이 지나갔다. 그 전에는 피부과에서 주사를 맞았다. 그 전에는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탈모약을 사용했다. 그 전에는 족욕을 하고 영양제와 서리태를 먹었다. 지우는 그 전에 대해 생각했다. 초파리들이 수영관을 빠져나와 안방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날 지우는 자신을 부르는 원영의 목소리를 듣고는 안방 문을 열었다. 안방 욕실 문을 열었다.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물줄기 속에 원영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거꾸로 늘어뜨리고서 두 손으로 새카만 뭉치를 들고 있었다. 머리카락이었다. 이게 한 문단을 읽은 건데 절묘해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전에는 어땠고 그전에는 어땠고 이 원인을 추적해 가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이제 초파리를 몰래 갖고 와서 이게 방에 이제 날아다니는, 그리고 샤워기에서 물줄기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늘어뜨러지는, 뭉치가 있는 그 장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구체적이면서도 리듬도 있고 절묘하거든요. 이런 엄마인데, 근데 그 엄마뿐만 아니라 이 지유라는 딸은 어떤 특이성이 있냐면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자꾸 딸은 까먹는가? 엄마는 머리가,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딸은 까먹어요. 이게 임수로 작가님이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33 쪽에 보면 치원이라는 소설가랑 같이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치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유를 잊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 반복되면서 단기 기억력이 나빠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유를 잊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워진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치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원인과 이유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종래는 알게 돼요. 그 불일치가 나한테는 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이유를 까먹는, 그러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이렇게 설정을 한 또 이유가 아닌가. 혹시 파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딸이. 일단 뭐 앞서 말한 사실 탈모의 장면에서 엄청난 사실 그 이미지가 음. 사실 너무 좋았는데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 뭐 혹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어. 20-30% 혹은 이제 좀 적으면 10%가 다 이제 탈모고 아. 이제 뭐 노화가 되면서 맞네. 당연히 이제 탈모가 생기는데, 이 진짜 심정이 엄청나게 이제 곤혹스럽고 어. 그 한 달간은 어.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어. 이게 '내가 나이가 늙었다.' 이게 어. 이거보다는 정말 사람이 그 초라해지는 순간, 그리고 이게 말 못할 뭔가 슬픔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저기 소설에서 썼고, 어.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은 여기서도 이제 뭐 이팝나무와 조팝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 뭐 기억이 이제 일부러 뭐 이제 망각한다는 어떤 소재는 어떤 이제 소설의 어떤 많은 그 상징성, 어. 어떤 망각의 상징성, 요런 게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사실 좀 더 세련되게 잘 들어간 것 같고, 어. 그 뭐 의학적인 어떤 소견도 중간에 넣잖아요. 네. 일부러 이제 기억을 잃는다는 음. 그런 것도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음. 그 결말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결말이 원형이 낫는 걸로 로열 젤리를 먹어서 뭐 위 "이원형은 다 나았고 오래오래 행복하다."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실제 그랬는지 아니면 소설 속에서만 이렇게 나왔는지는 애매해요. 일부러 이렇게 처리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 결말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파우스트님은 결말 부분? 저는 뭐 이전에 이제 볼 수 없던 혹은 이제 뭐 사실 좀 동화 같은 그죠. 결말인데요. 동화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혹은 이제 약간 슬픈 해피엔딩인데 이게 소설을 이제 끝맺는다는 걸로 이제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음.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덮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감동스럽고 아. '이게 또 이전에 이런 게 있었냐?' 싶으면은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요. 어. 근데 뭐 그러니까 동화 같긴 하죠. 그죠, 그죠. 이래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작가였던 딸은 이렇게 결말을 내기 싫었던 거죠. 근데 엄마 말을 어쨌든 들어 줬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동화 같은 결말 때문에 많은 평론가님들이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설. 아 좋네요. 깔끔하네요. 진작 이랬어야 됐어. 예. 깔끔하게 자 두 번째는 김멜라 작가님의 저녁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은 솔직히 이 대 '대상 받아도 된다.' 솔직히 저는 앞에 초파리 돌보기도 좋지만 저녁놀이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그리고 김멜라 작가님이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그 단편으로 상을 타셨거든요 이미. 2회 연속 수상하신 건데 재밌는 게요. 여기 순서도 중요해요. 대상 다음에 오는 작품은 대상에 버금가는 맘먹는 작품을 보통 두 번째 순서로 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자 작년에도 김멜라 작가님의 작품이 두 번째였고 순서상 올해도 이거 우연인지 필연인지 멜라 작가님의 이 저녁놀이란 작품이 두 번째 그러니까 대상에 버금간다는 거죠. 아쉽게도 대상을 놓쳤다. 너무 막강한 상대들을 만나서. 근데 그만큼 탁월한 소설을 2년 연속 써냈다. 이런 증거겠죠.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소재도 독특하고요. 소재가 여기 보면 검은색 모형 페니스예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도와주는 근데 페니스가 말을 하죠. 페니스가 말을 하면서 자기 막 그 소설 내내 페니스가 말을 하고 근데 이 페니스를 산 사람이 누구냐?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어 레즈비언 커플. 그러니까 지금 인제 흐름에도 맞죠. 페미니즘 뭐 이런 흐름에도 맞고 저는 '김엘라 작가님 이걸 왜 쓰셨을까?' 의도가 분명합니다. 페니스는 남성의 상징이잖아요. 남성을 좀 비판 아니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 그러니까 남성성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남성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좀 그런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조롱 풍자하는 소설인 거죠. 여기서 모모라고 불리는 이 모형 페니스가 독자들이 읽을 때는 이게 되게 웃겨요. 모모라는 이 자체가 되게 쓸 되게 뭐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되게 웃기거든요. 그 부분이 이 소설의 또 재미있는 재미 포인트 이거 되게 웃으면서 볼 수 있고 되게 도발적이다. 도발적인 소설이고 소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멜라 작가님 정말 탁월한 게 지난 작년에 그 나뭇잎이 마르고는 그 장애인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자체가 장애인을 묘사하는 게 정말 탁월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인물 이건 캐릭터 자체 그 캐릭터가 완전히 그냥 날아다녔던 캐릭터의 힘 압도적인 힘으로 다 눌러 버렸던 그런 소설이에요. 솔직히 나뭇잎이 마르고는 캐릭터의 힘으로 다 끌고 갔던 소설이고 저녁놀도 물론 캐릭터가 분명하죠. 모모란 캐릭터. 압도적이죠. 되게 독특한데.
근데 어쨌든 이 모모가 그 두 여성 레즈비언 커플을 관찰하기도 하고 묘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 두 여성에게도 포커스가 가요. 근데 이 두 여성은 성적인 그런 부분도 되게 뭐랄까 거침이 없고 서로 되게, 그러니까 두 여성이 즐기는 모습들도 되게 잘 묘사가 돼 있고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참 서로의 입술을 빨다 문득 스크린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썼어요. "DVD 방을 찾았다." 어 그래서 어떻게 서로 어떻게 연애를 이어가는지.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특히 여성 커플이니까 서로 인제 모텔을 모텔로 못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의 뉘앙스와 심미적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눈점은 인제 별명이죠. 눈점은 "못생긴 말 모텔을 도서관으로 바꿨다." "콘돔은 책, 섹스는 독서로 하자고 했다." 가령 "도서관 가서 책 읽을까?" 라는 말은 "모텔에 가서 콘돔을 끼고 성행위를 즐기자."라는 뜻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뭐 심미적 취향도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도 무시 못하는 거죠. 남녀가 모텔 가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도 그렇잖아요. 여자, 뭐 남자가 모텔을 간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니까 일부러 그걸 숨기는 거죠. "우리 도서관 가자."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했어요. 어 전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소설인 것 같아요. 자, 하우스 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저도 뭐 아주 흥미롭게 보긴 했지만 네. 사실 이게 아침놀을 이제 반대로 하는 그렇죠. 저녁놀이거든요, 니체. 니체의 아침 노을. 예.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는 사실 음 형이상학인 뭐나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음. 예술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 현실이 '현실이 이렇다. 뭐 철학이 무슨 현실을 대변하냐.' 음. 하는 것으로 뭔가 이게 학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음음. 소설은. 음. 완전히 그 성적 욕망과 심지어 여기 보니까 뭐 "대파나 뭐 넣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음음. 되게 그냥 모든 어떤 대화들이 어. 성적 욕망으로 다 치환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이전의 어떤 철학자들이 혹은 모든 어떤 문학의 어떤 정독을 하는 입장에서 뭐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음. 다 깨부수고 아. 마치 뭐 니체의 망치처럼 음. 여기서 이제 글을 쓰고 있지만 음. 사실상 이것도 예전에 다 한 거거든요. 아 '누군가는 했다.' 이런 시도. 어. 예. 사실 이것도 좀 더 세련되게 하려면 음. 여기서 이제 어떤 먹점이나 눈점이나 음. 뭐 파파야나 음. 뭐 그런 어떤 늑대 캐릭터가 있잖아요. 음. 이게 보면서 우리가 뭔가 절망에 빠지거나 음. 뭔가 희망에 빠지거나 음. 뭔가 엄청난 쾌락에 빠지면은 이 소설이 성공할 수 있는데 음. 사실상 그 어떤 가장자리 언저리에 딱 닿다가 막 되게 성적 욕망을 되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 음. 근데 이제 남자 작가가 쓰면은 이제 이거는 거의 뭐 심의 규정 들어가는 거고요. 여자 작가니까요. 네. 근데 진짜 뭐 절망, 희망 둘 중에 하나만 여기서 건드리면은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진짜 저녁놀이라는 제목 자체가 니체의 아침 노을을 이제 비꼰 건데 마지막에도 보면은 두 여자가 이제 집에 있는 그 집을 청소하잖아요. "다 인제 버릴 거 버리자." 그러면서 "야 니체 이 책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나중엔 버리진 않지만 하여튼 상자에 버리기 전에 인제 모아 두기도 해요. 아까 페니스 딜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작가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뭐 그러면
뭐 철학도 필요 없다. 남자 그러니까 남성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목표 이 뭘 비판하는지는 분명하죠. 남성 철학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불편했던 것이고 참 그런 부분은 참 되게 도발적이다. 소설 자체가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 딜도가 하는 말 모모가 하는 말들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두 여자가 가증스러웠다. 먹기 위해 키우는 팔을 애칭으로 부르며 위선을 떠는 너희의 이중성을 낱낱이 폭로하고 싶었다." 어 "날 사자고 할 땐 언제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성욕을 잊은 너 먹점. 유통기한이 지난 단무지는 그대로 두면서 날 버리자는 말에 끝내 버티지 못한 너 눈점." 뭐 이런 식으로 "어쩌다 여자들이 이토록 섹스를 업신 여기게 된 걸까? 섹스 없인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들이 섹스 없인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들이 섹스에 등 돌리고 섹스의 상징이자 육체의 중심인 나를 버리겠다니. 나는 두 여자가 미웠다." 하면서 보면서 이게 킬킬 웃게 돼요. 이게 딜도를 비웃게 되는 거죠. 음. 재밌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김멜라 작가님은. 음. 어 혹시 이 소설 또 문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셨나요? 전 되게 문장이 어 '잘 쓰여졌다. 아기자기하게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뭐 다시 보니까 문장은 되게 좋은데요. 좋죠. 안에 근데 뭐 상징이 사실 1대1 이라서. 상징이 너무 적나라하죠. 네. 뭐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그 뜻이죠 그냥. 예. 그 뜻이라 아무튼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어 그냥 읽으면서 여기 7 편의 소설 중에 제일 재밌었던 이 컨셉 자체도 저는 인제 되게 도발적이고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이 소설을 봤을 때 아마 제일 환호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소설? 의미하는 바도 명확하고 또 재밌잖아요. 컨셉도 되게 신선하고 아마 일반인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7편 중에서. 다른 작품은 좀 어려운 작품도 있거든요. 음 그렇게 봅니다.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좀 참신했던 작품이었다. 아 일단 요 정도 해 보고요. 지금 시의성도 있고 이 작품은. 그다음 작품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병운 작가님의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재밌는 게 이 김병훈 작가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6 분이 다 여자예요. 올해의 수상자분들 보시면. 진짜 여성 시대가 왔구나. 어 드디어 인제 '남자보다 여성이 대세구나.' 인제 이 책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 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2번 연속해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김멜라 작가님, 김지연 작가님, 공원에서 김지연 작가님, 그다음에 서희재 작가님, 서이재 작가님이 작년에 0%를 향하여 쓰셨는데 올해도 두개골의 안과 밖으로 받으셨어요. 이렇게 연속 받은 사람이 무려 3 명? 3 명 뭐야 아니 4 명이다. 김혜진 작가님도 있네요. 김지연, 김혜진. 김혜진 작가님이 작년에 모카멘션 쓰셨거든요. 근데 올해 미에 쓰셨습니다. 아니 2년 연속 4 명이 받는 거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만큼 인제 이분들의 폼이 떨어지지 않고 꾸 지금 가장 핫한 2년 연속으로 가장 핫한 단편을 가장 잘 쓰는 작가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결과만 보면. 아무튼 김병훈 작가님 이 소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이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목 그대로예요. 누굴 기다리냐. 여기 세 인물이 나와요. 그 내가 나오고요. 여기 인제 1 인칭 인제 이니까 나는 하면서 이렇게 서술을 하니까 내가 나오고
나는 인제 어떤 뭐 게이 독서 모임 그런 데에 참가도 했었고, 근데 거기서 만난 그 나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름이 주호였나. 주호예요, 주호. 주호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호가 집에 오고 있어요. 주호를 기다리는 사이에 주호와 함께 사는 주호의 와이프가 있죠. 어 아내 인주 씨가 있어요. 인주 씨와 내가 주호가 오기 전까지 하는 대화가 이 소설이에요. 너무 탁월하죠. 여기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서스펜스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주어가 없는데, 이거 뭐 뒷담화는 아니지만 주어가 없는데 주어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주어 얘기를 하고 주어 언제 오지?' 독자들은 기다리죠. '주어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이 부분이 긴장감을 조성을 해요. 그리고 나름의 반전도 있습니다. 이 주어가 나를 초대한 건 되게 오랜만, 이거는 옛날엔 친했는데 예전에 그냥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주어가 알고 보니까 이 주어가 나를 좋아했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남자로서 나를 좋아했던 거죠, 주어가. 그걸 알고 깜짝 놀라요. 어 이 화자는. 근데 주어와 인주 씨의 정체성도 재밌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 성욕을 느끼질 못하는,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죠. 에이섹슈얼인가? 어 여기 정말 에이섹슈얼 커뮤니티에서 주어와 인주는 만납니다. 이게 설명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음. 여기 보면 요약하자면 타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적게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 그 에이섹슈얼 커뮤니티가 그런 거라는 거죠. 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 이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주어에게서 그 모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무슨 트라우마가 있느냐는 질문을 한 번 이상 받아본 적이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 그런 거라는 위로를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으며, 섹스를 안 해 봤거나 원치 않기 때문에 어딘가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어는 자신과 인주 씨 모두 타인에게 성적 끌림은 느끼지 않으나 로맨틱한 끌림은 느끼는 유로맨틱이라 했고, 유로맨틱이란 단어가 있나 봐요. 그리고 자신은 양성 모두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논모노 논모노 로맨틱. 그러니까 인주 씨는 이성에게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는 모노 로맨틱이라고 했다. 신조어가 3 개나 나왔죠. 자, 유로맨틱, 논모노 로맨틱, 모노 로맨틱 다 달라요. 아 이게 그게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이 부분, 어 실제로 저는 인제 인터넷에 뭐 페이스북 예전에 했지만, 그때도 뭐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이 하시는 쓰시는 언어를 보면 좀 특이해요. 실제 이런 자기들끼리 이런 말 하거든요. "야 너 유로맨틱이야? 아니 논모노 로맨틱이야?" 이런 대화를 하는 서로. 도대체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이제는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어 LGBTQ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런 동성애 여러 가지 인제 성적 정체성을 아울러서 그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일반인들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이 쓰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용어를 우리가 잘 모르죠. 일단 용어 관련된 책도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페미니즘 책도 많이 요즘 나와 있고 동성애 관련된 좀 이해를 돕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을 읽고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언어가 낯설잖아요. 일단 뭐 낯선 개념들, 낯선 삶의 방식, 낯선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울 수밖에 없는,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소설이었고, 또 이 김병헌 작가님이 이 소설을 왜 쓰셨을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화자도 게이예요, 게이. 게이고 게이 소설을 썼고, 근데 인제 이런 소설은 너무 익숙해서, 게이가 화자이거나 뭐 이런 소설 너무 익숙해요, 진짜. 젊은 작가 사이에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많이 쓰고 가장 핫한 주제가 아닐까, 동성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게이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방금 말했던 모노로맨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고 어 그들을 좀 그들의 좀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좀 알리고 싶으셨던 목적이 제일 크지 않았나. 물론 소설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이 구조 정말 탁월해요. 반전도 있고요. 전 좋게 봤습니다. 어 파우스트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여기 앞에 말하신 스릴러 같은 느낌을, 뭐 스릴러라기보다는 플롯이 뭐 잘 짜여서 처음에 이제 어떤 의문점을 남겨두고 어. 계속 물음을 찾아가다가 음.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 음. 굉장히 좀 좋은 플롯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인주 씨가 이제 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떠보잖아요. 음. 혹시나 거짓말로 음. 뭐 "그때 뭐 같지 않냐, 음. 둘이서." 근데 이제 뭐 나는 이제 인주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음. '왜 거짓말을 했지? 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밝혀지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아했던, 음. 실제로는 이제 나를 좋아해서 둘이 이제 커플이 될 수 있었지만 음. 뭔가 또 둘이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먼저 말하지 못해서 그 사랑의 어떤 감정을 그냥 묻혀두고 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된 느낌. 맞아요. 음. 고런 것도 화자는 있죠. 예. 예 인식도 못하죠. 근데 걔가 날 좋아했다고? 이 깜짝 놀라는 인주 씨를 통해서 듣고 깨닫는. 근데 그 이 주호는 화자랑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고 이제 혼자 걸으면서 인제 화자와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막 그걸 인제 인주 씨가 미행하면서 그걸 본 거잖아요. '아 쟤가 주호가 진짜 좋아했구나.' 이때 깨달은 여자의 촉으로 깨달아 버린 거죠. 음. 그런 스토리인데요. 애잔합니다. 음. 어 혹시 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좀 뭐랄까 동성애나 이런 소재인데요. 이미 인제 우리가 많이 본 소재지만 또 새롭죠. 플롯이 다르니까. 저는 뭐 어떠셨는지. 네. 이게 좀 퀴어 작품 중에서 제대로 된 퀴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오히려 약간 현대의 어떤 자본성에 뭔가 함락을 당한, 그리고 타자의 어떤 괴물들을 더 많이 이제 증폭시키는 어떤 기폭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이해의 영역으로 더 자신을 붙들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소설 종류라고 생각하고요. 어. 정말 그 퀴어의 어떤 그 절망과 아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그 어떤 로맨스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되게 가볍고 무거운 그런 어떤 장면들을 굉장히 잘 플롯에 버무려서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것도 소설과 소설이긴 해요. 맨 마지막 문장이 "쓰면 좋겠어요. 우리에 대해 쓰면 좋겠어요." 인주 씨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소설가는 들으면 쓰는 존재일 텐데 모든 것들이 소재죠. 근데 이거를 물어보죠. 중간에 대화하다가 인주 씨가 "이것도 쓸 거예요?" 이게 나는 멈칫거리죠, 화자는. 멈칫하는데 "쓰면 좋겠어요. 쓰세요." 이렇게 오히려 제안을 해요. 근데 그 뜻이 뭘까를 인제 화자가 곰곰이 곱씹는 거죠. "쓰면 좋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어 우리에 대해 쓰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거든요. 주제가 이거 같아요 진짜. 아까 제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퀴어들의 연애나 뭐 삶에도 아까 에이섹슈얼도 나왔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 소설은 이 얘기 먼저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자 퀴어 커뮤니티에서 그 주어와 내가 만났어요. 나는 퀴어예요. 게이예요. 게이인데 게이 커뮤니티에서 주어는 소수자였고 낯선 사람이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성적인 욕망, 그러니까 잘 못 느낀다고 아까 했었죠. 약간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의 성적 감정과는, 자, 타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적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이들 사이에서는 좀 소수자, 자, 재밌는 게, 게이가 원래 소수자잖아요. 근데 소수자 가운데서 또 소수자예요, 주어가. 이런 식으로 소설이, 어 여기서 인제 말하는 건,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 같아요. "야, 소수자끼리 모여도 또 소수자가 있을 수 있다." 어. 자, 성적 소수자들이 모인 뭐 단체가 있어도 또 그 안에서도 또 차별이 발생하고 서로 또 이해를 못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퀴어들끼리 이해를 잘 못해요. "왜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뉘앙스니까요. 정말 그걸 탁월하게 표현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소수자들끼리 모였으면 뭐 다른 소수자들도 잘 이해하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내 처지, 되게 이기적이니까. 내 처지에 매몰돼서, 여기 퀴어 이 독서 모임처럼요, 주어를 몰라 봐요. 에이섹슈얼이 오히려 차별당하는 그런, 이 부분이 전 되게 좀 핵심 포인트 아니냐, 이 소설의.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디테일이 이제 살아있다는 게 예. 이 어떤 퀴어의 어떤 담론을 이제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뭐 누가 모르잖아요. 뭐 모노 뭐 드라마 무슨 뭐가 로맨틱 뭐 사실 뭐 잘 모르지만 그들의 어떤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의, 그리고 그 목록들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한 정체성으로 이제 구분짓기 바라는, 정말 뭐 자신의 어떤 차별점을 인정받길 바라는 그런 목소리로서,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뭐까지 그런 구분을, 그리고 자신이 어떤 퀴어의 어떤 목소리를 또 낼 때 여태까지 이제 있어 왔던 제 관습적인 어떤 성적인 어떤 표현들이 그들의 어떤 생태를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망쳐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음. 표현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 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음. 그리고 뭐 그냥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요런 뭐 목소리를 내면은 사실 뭐 굉장히 좀 그 퀴어를 이해하는 데 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되게 좋게 봤던 퀴어 소설이었고요. 자, 다음 소설, 1 부의 마지막 순서예요. 왜 4개 다루기로 했으니까. 김지연 작가님의 공원에서 라는 작품인데요. 일단 이분이 작년에도 상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일. 예. 사랑하는 일이라는 단편으로 상을 받으셨죠. 근데 이걸 쓰셨던 분이 공원에서를 다시 쓰셔서 또 써서 상을 받으셨는데, 이 소설은 이 소설도 너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명확한 소설이에요. 이 제목처럼, 이 공원은 공적 장소잖아요. 열려 있는, 개방돼 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 화자가 여성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공원 가는 게 되게 두려워요. 왜 공원에 가면 이상한 남자들이 자꾸 막 치근댔거리고, 내가 전화 걸었는데 누구냐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또 하필 이 여성 주인공은 키가 175 센티미터에 단발에 남자로 오해를 받아요. 어. 오해를 받아서 "아니, 여자가 왜 그러고 다녀요?" 뭐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단 말이죠. 이런 세팅, 이런 세팅인데, 공원에서 정말 어떤 술 취한 아저씨 한 대 맞죠. 실제 봤습니다. 그런 그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술 취해 가지고 약자에 대한 폭력이죠. 근데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기 어떻게 썼냐면,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공원 초입까지 나를 따라왔다. 뭐야 씨발 새끼가 어쩌자는 거야. 왜 시비야."
더 가까이 오기만 해 봐. 가만 안 둬 존만한 새끼. 너같이 입만 산 새끼의 팔목가지 정도는 부러뜨릴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고 다짜고짜 달려들어 머리통을 갈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겁먹고 달아나는 사람을 쫓아가 뒷머리를 낚아채 쓰러뜨려서는 운동화발로 마구 지지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인간적이고 싶으니까. 남자는 너도 이렇게 하고 싶었잖아. 힘만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잖아. 말하듯이 사정없이 나를 차고 밟았다. 마치 우리가 합의하에 링 위에서 서로를 때리며 싸우다가 내가 진 것처럼 자신의 승리에 도취된 것 같았다. 남자가 계집년이 어디서 까부냐고 침을 뱉고 떠난 다음에야 나는 공원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쫓아와 모든 걸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이 묻지마 폭력을 당해요. 묻지마 폭력을 당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 공원에 가기 두려워지죠.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잘 캐치한 게 뭐냐면 이 여성으로서 어쨌든 폭력을 당했는데 이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부남과 바람을 피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함부로 유부남의 자기 애인이죠. "유부남의 집에 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경찰에게 못 해요. 하면은 이게 인제 피해자다움이거든요. 피해자는 순결하고 착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우린 다 있어요. 근데 피해자가 하필 유부남과 바람이 난 여자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바람 난 거에 정신이 쏠려 가지고 그 여자를 욕한다는 거죠. 피해자답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왜 그래?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해야지." 이런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을 잘 찝어냈고 이런 설정 때문에 김지현 작가님 정말 탁월한 설정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그 지점이 전 좋았고요. 유부남과 같이 그래서 피해자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그 부분. 그리고 또 이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단어,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기 인제 개가 나오죠, 개.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성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성에 대한 건 안 좋은 말들이 많고 남성에 대한 건 긍정적인 말들이 많더라. 어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좀 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개에 대한 얘기 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새롭습니다 정말. 네. 이 여성은 다시 어쨌든 다시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갑니다. 갔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나죠. 여자아이를 우는 사람을 혼자 두고는 못 가요. 이 순수한 순진한 어린아이와 토리라는 강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화자가 생각하는 문장이에요. "토리가 괜찮대요 만져도. 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토리를 만졌다. 내가 그러는 내내 토리는 아이의 무릎에 얌전히 앉아 계속 혀를 내빼고 헤헤거렸다. 우리 셋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가 좋아했던 공원에 좋아했던 벤치였다. 한가한 사람들이 한가하게 걷고 뛰고 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나는 내가 사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고 이상한 감정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선명해졌다. 뜻대로 된 적은 별로 없지만 나는 사는 게 좋았다. 내가 겪은 모든 모욕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해내고 싶을 만큼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건 좋다. 살아서 개 같은 것들을 쓰다듬는 것은 특히나 더 좋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개의 활력과 온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지지겨 버릴 수 있을까? 목을 졸라 버릴 수 있을까?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싶다. 숨통을 끊어 놓고 싶다. 그냥 쳐 죽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만 계속 개를 쓰다듬었다. 개 같은 것을 쓰다듬는 것은 좋다.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나는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되낼수록 그 말은 내 속에서 박살나고 뭉개져서 원래 통용되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다른 의미로 조합되었다. 나는 개를 쓰다듬었다. 개의 이름은 토리이고 토리는 아주 사랑스럽다.
그것이 아주 개답다고 개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요. 이 이곳에 그 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들개가 있고 사람들이 공원에 시키러 나오는 그 집개가 있죠. 두 종류의 개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산 쪽에서 들개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공원에 있는 개들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그 들개는 아주 사납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 역시 아주 개 같았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저는 이 소설 재밌고 탁월하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력을 다루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묻지마 폭력을 다루는데 피해자다움. 피해자 여성이 하필 유부남과 바람이 났네? 그럼 이 피해자답지가 못하네? 요 부분 딜레마죠. 피해자다움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읽어 드렸던 그 문장들 "개 같았다. 개답다." 그 개에 대해서 새로운 기존의 사전에 있던 용어와는 다르게 개를 나쁘게 보지 않고 새롭게 정의를 하잖아요. 이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에. 저는 이렇게 봤고요. 파우스트 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게 사실 광학일 작가의 어떤 글보다 좀 더 심파적이라서, 혹은 그 느낌의 어떤 느낌이 강해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평론을 또 따로 그냥 제가 감상문을 쓸 때도 그냥 뭐 폭력의 역사, 폭력의 근원, 뭐 남성적 폭력, 여성적 폭력 이런 거에서 이제 착안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물음들, 왜 뭐 여자는 뭐 키 크고 안경 쓰고 어. 그냥 그쵸, 이렇게 그쵸.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는지,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뭐 개같이 뭐 남자들이 뭐 공원에서 왜 이렇게 뭐 그 험한 말을 하고 음.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지,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개와 아이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둘이 낫다. 뭐 공원에서의 어떤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그 둘의 어떤 단어로 인해서 약간은 화목해지는, 혹은 그것 때문에 더 남자들의 어떤 폭력이 더 부각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담론은 정말 여태까지 많이 이제 좀 쓰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어떤, 그리고 일시적인 관계라는, 그리고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다양한 어떤 감정들이 쪼끔 뭔가 그 위에서 바라보는 어떤 차원의 이야기가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하면 뭐 이렇게 딱 어. 가 버리면은 어. 정말 우리가 이 나라는 입장에서 '와 정말 남자들 쓰레기다. 어어. 와 여자들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데 정말 남자들 뭐 그죠, 그죠. 그렇게 뭐 맨날 이렇게 하면은 너무하잖아.' 어이. 이렇게 해서 저도 읽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그게 또 맞긴 맞는데 어. 뭐 일부의 어떤 사실 뭐 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음음음음. 뭐 여자들의 어떤 그런 심정을 대변하는 뭐 소설을 이제, 혹은 그 남자들이 이제 뭐 약간 껄떡대면서 음. 이제 외국에서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아가씨 이러면서 뭐 이렇게 껄떡대잖아요, 보통. 음. 뭐 그런 어떤 느낌으로다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뭐 여자들의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거절도 이제 이렇게 막 하고 막 뻑교도 날리고 뭐 그래야 된다. 요즘에 이제 뭐 너무 동양 여자들이 이제 너무 이렇게 막 그 불안해해서 이렇게 침묵하는 게 있잖아요, 말도 못 음. 하고. 예, 좀 더 이렇게 막 뻑큐 날리고 뭐 "꺼져."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뭐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도 인제 서브 스토리가 나오죠. 그 예전에 자기가 성추행 당했던 버스 안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졸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 옆에 앉아서 내 배를 주물렀던 이게 성추행 당했던 거를 묘사를 해요. 근데 여기도 언어가 좀 이 소설 전반이 격해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이렇게 당했는데 읽어 보면 "미친 새끼들이 포르노에 뇌가 절어져서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을 못하나." 이런 문장. 어 이게 이 구어거든요. 이 문어라기보다는 이분 김지원 작가님은 사랑하는 일
에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구어체를 절묘하게 잘 섞어 쓰시는, 이게 문어라고 하기에는 그냥 구어체를 잘 쓰시는 작가님이에요. 어 잘 쓰고, 그 또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아까 인제 버스에 성추행 당한 거, 남 "나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다. 나는 늘 늦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그만큼 반응 속도도 늦다. 나는 때맞춰 지르지 못한 늦은 비명을 질렀다. 비명만큼 압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 비명은 나의 언어였다. 그 순간 내게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이었다." 이 부분이 전 진짜 좋았어요. 실제 저도 내가 만약에 여자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바로 비명을 못 지르고, 여기 자세하게 설명된 대로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의미이지 이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반응이 좀 늦을 수 있다, 그런 거 당했을 때. 그래서 늦은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근데 비명만큼 압축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 비명은 나의 언어였다.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그 상황을 정말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네, 이 정도 김지연 작가님의 공원에서였습니다. 1시간 네 맞춰서,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조금 넘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냈습니다, 시간을. 근데 막상 해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는 이 단편 하나당 2시간, 하나당 2시간씩, 어떤 작품은 뭐 2시간 반 이렇게 했어요, 녹화를.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 가면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4 편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거든요,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해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되게 좋거든요, 이런 방식이. 깔끔하고. 아주 뭐 네.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1 네. 부 여기서 마치고요. 음. 저희가 잠시 후에 2 부에서 뒤에 나머지 3 편과 총정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